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비판받는 몇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이기붕이죠. 그는 정권의 2인자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지만 결국 일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정치인 중 한 명인 이기붕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96년 12월 20일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태어난 이기붕은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17대 후손이었죠. 하지만 왕족의 혈통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13대조 때부터 왕족으로서의 지위는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해 있었죠. 그의 증조부 이회정은 흥선대원군의 측근으로 예조 판서까지 지냈던 인물이었지만 이모군란 때 대원군 편에 섰다가 명성황후 측에 의해 유배되어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가문은 급격히 몰락했고 이기붕의 어린 시절은 가난 그 자체였죠. 심지어 아버지는 그가 겨우 7살 때 세상을 떠났으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기붕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몸이 몹시 허약했다고 합니다. 동네 어른들이 이기붕은 얼마 안 가 죽을 거라고 했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붕은 공부에 대한 열정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성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허약했던 체질 때문에 운동회에서 상 타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이기붕은 매일 새벽 남산을 뛰어 올라가는 연습을 4개월간 했고 그 결과 500m 경주에서 2등으로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1915년 보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이기붕은 영어를 잘해 선교사의 통역으로 일하던 중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배삭도 없었던 그는 백낙준이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겨우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기붕은 이후 호텔 종업원, 접시닦기, 농장 일꾼 등 온갖 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1923년 아이오와주 데이버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붕은 미국 유학 시절 자신의 인생을 바꿀 두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박마리아였습니다. 박마리아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미국에서 공부하는 여성 유학생이었는데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연극을 함께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죠. 1931년 박마리아가 먼저 귀국하면서 둘은 잠깐 멀어지기도 했지만 1934년 이기붕도 귀국하면서 두 사람은 재회했고 그해 12월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바로 이승만이었죠. 미국에서 대한국민의 활동을 하던 중 이승만을 만나게 된 이기붕은 3.1신보 발간에 참여했으며 이때부터 이승만의 측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귀국 후 이기붕의 삶 역시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허정과 함께 광산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고 종로에 상점을 열었지만 이것도 망했습니다. 심지어 요정인 국일관의 지배인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부인이 여대 교수인데 남편이 요정을 운영한다며 말들이 많았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되던 이기붕에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미군 정청 통역관으로 일하다가 1945년 10월 이승만이 귀국하자 그의 개인 비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부인 박마리아였는데요. 박마리아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친분을 쌓았고 그 덕분에 이기붕은 이승만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기붕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으며 1949년에는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됐을 정도로 승승장구했죠.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서울시장의 책임으로 서울에 남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청렴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리를 끊고 후퇴할 때 서울에 남으려 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때 정말 서울에 남아 싸우다 순국했다면 그는 아마도 위대한 정치인으로 기억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1951년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이 사퇴하자 이기붕이 후임 국방장관이 되면서 정권의 2인자로 등극했는데 이때부터 그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죠. 그는 이승만의 눈 밖에 날까봐 지나치게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후 정치 깡패 이정재를 영입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951년 12월 이승만의 지시로 자유당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첫째 아들 이강성을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키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아들을 팔아 출세한다고 대차게 까이기도 했죠. 그러던 1954년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악명 높은 사건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4.4 5입 개헌입니다.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는데 개헌에 필요한 찬성표가 136표였지만 135.333표가 나와 개헌이 불발된 것이죠. 이때 203의 수학적 3분의 2는 135.333인데 0.333은 0.5 미만으로서 수학의 4.4 5입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다 라는 기적의 논리를 억지로 적용해서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기붕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같은 해 국회의장에 선출되면서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이 무렵 그의 집은 서대문 경무대라 불릴 정도로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심지어 민족의 해와 달이라는 책까지 출간됐는데요. 여기서 민족의 해는 이승만을, 민족의 달은 이기붕을 가리켰습니다. 국가원수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까지 우상화한 것이죠. 그리고 1956년 이기붕은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에게 패배해버리고 말았죠. 이기붕이 낙선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국민들이 자유당 정부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게다가 같은 자유당 내에서도 장택상, 윤치영 등이 이기붕을 견제하기 위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바람에 표가 분산된 것이죠. 어쨌든 낙선 후 이기붕은 50일간 병석에 누워버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를 중환자, 산송장, 병든달기라고 비난했지만 실제로 이기붕은 당시 각부신경통과 협심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죠.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였으며 심지어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이기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1956년 부통령 당선자였던 장면을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했고, 이 사건이 바로 9.28 장면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장면은 총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30분도 안 돼서 이기붕이 병문안을 왔다고 합니다. 이때 장면이 이기붕에게 정치라는 건 이렇게 해야 하냐고 쏘아붙이자 이기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하죠. 나중에 재조사 결과 이기붕의 측근들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1958년에는 더 노골적인 권력 게임을 벌였는데요. 이기붕은 자신의 선거구였던 서대문구에서 당선이 불투명해지자 조상의 선산이 있는 이천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당시 이천은 이정재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수년간 엄청난 공을 들여 표밭을 잘 닦아 놓았었는데 이런 곳을 이기붕이 홀라당 빼앗아버린 것이죠. 결국 민주당 후보마저 사퇴하면서 무투표 당선이 됐고, 자신의 정치 텃밭을 빼앗긴 이정재는 이기붕의 곁을 떠나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1960년 3월 15일 한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이때 이기붕은 다시 한번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상황은 1956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 2달 전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재선은 확실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당시 이승만은 86세의 고령이었고 임기를 제대로 마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 부통령이 곧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의미였죠. 이에 이기붕은 어떻게든 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40%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등 온갖 부정행위가 자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기붕은 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는 곧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마산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죠. 심지어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고 돌아가다가 이마수의 화랑동지회 깡패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했고 불에 기름을 끼얹은 듯 국민들 분노는 더욱 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음 날인 4월 19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성난 군중들은 이기붕의 서대문 저택으로 몰려갔죠. 이에 겁에 질린 이기붕은 포천에 있는 제육군단 사령부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이기붕의 저택 냉장고에서 4월인데도 수박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과일도 먹기 힘든 시대에 이기붕은 사치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 이기붕은 이미 걷지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중증 환자 상태였는데, 사실상 부통령 역할은 부인 박마리아가 대신하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4월 2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기붕을 사퇴시키기로 합의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이기붕은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가 난 그럴 제목이 아니었다, 잘됐다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다음날 신문에는 사퇴가 아니라 사퇴 고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자유당 강경파들이 사퇴 성명서를 사퇴 고려 성명서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는 완전한 자충수였습니다. 국민들은 잃을 시간을 벌려는 얄팍한 수작으로 받아들였고 분노는 더욱 커졌죠. 결국 이기붕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4월 25일 이기붕의 저택은 시위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고, 이기붕은 다시 경무대 별관 36호실로 피신했죠.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960년 4월 28일 새벽 5시 20분 이기붕이 피신해 있던 경무대 별관 36호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이기붕과 부인 박마리아, 차남 이강욱 그리고 장남 이강석까지 일가족 전원이 숨을 거둔 채 발견된 것입니다. 육군 소위였던 장남 이강석이 가족들을 총으로 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공식 발표였죠. 하지만 진실은 지금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기붕과 박마리아가 먼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사망한 상태에서 이강석이 확인 사살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가족 전원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도 있죠. 심지어 제3자가 개입했다는 설까지 제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 미국 대사가 이기붕 일가의 망명 신청이 수락됐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었는데요. 불과 몇 시간만 더 버텼다면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붕이 살던 서대문의 저택은 국가에 환수되어 4.19 혁명기념도서관이 들어섰으며 그가 부정축제한 재산은 환수되어 공항대로를 건설하는 데 쓰였죠. 이기붕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외아들로 태어나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공부하며 미국 유학까지 마친 수재인데다가 정치에 입문의 초반에는 청렴한 공직자로 평가받기도 했죠.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일가족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결말을 맞고 만 것입니다. 역사는 이기붕을 용서하지 않았는데요. 좌우를 막론하고 비판받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 됐으며 그 어떤 진영에서도 그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기붕의 비극적 최후는 권력의 무상함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역사의 교훈인 것 같네요. 혹시 부부통령이라는 별명을 들어보셨나요?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자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이 별명의 주인공은 정치인도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였죠. 1950년대 대통령 경호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월권의 권력을 남용했던 인물은 바로 곽영주였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7년 만에 최고위 경찰 계급까지 오르게 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 곽영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곽영주는 1924년 1월 10일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큰 체구와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성공립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는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이었죠. 그러니까 곽영주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학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출세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데요. 일제강점기 말 그는 일본 제국 육군의 지원병으로 입대했고 하사관 계급까지 올랐죠. 당시 조선인이 일본군에서 하사관까지 올랐다는 것을 보면 많은 성과를 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찾아왔고 일본군 경력을 가진 많은 조선인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곽영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이후 곽영주는 수도경찰학교에 입학해 경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구 일본 총독의 관사 경비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본 총독 관사는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바뀌었던 것이죠. 곽영주는 그대로 경무대 경비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를 권력의 중심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를 자주 시찰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승만이 경무대를 방문했을 때 문 앞에서 경비를 서던 곽영주를 보게 되었죠.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한 덩치의 강렬한 인상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곽영주는 이승만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후 이승만은 곽영주를 특별히 경무대 경호원으로 발탁했습니다. 이것이 곽영주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죠. 그렇게 이승만의 눈에 든 곽영주는 이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요. 1950년 그는 경무대 경찰서 경위로 승진했고 불과 1년 후인 1951년에는 경감으로 또다시 승진했으며 1955년에는 내무부 치안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경 계급을 달게 됩니다. 또 1년 후엔 32세의 나이에 경무대 경찰서장에 올랐으며 1957년에는 마침내 경찰 최고위 계급 중 하나인 경무관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에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데는 보통 7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곽영주는 경위에서 경무관까지 7년 만에 올라버렸죠. 물론 당시에는 경정 계급이 없었고 일본군 군조 경력이 있어서 순경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파격 중의 파격 인사였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인사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초고속 승진이었죠. 경무대 경찰서장이 된 곽영주는 단순히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승만의 총애를 믿고 본격적으로 월권 행위를 시작했죠. 우선 그는 고향 선배인 이정재를 적극적으로 비호했습니다. 이정재는 당시 유명한 정치 깡패였는데 곽영주와는 이천 출신 동양인이었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였죠. 곽영주는 이정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주며 사건을 무마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정재가 경찰에 신고를 당해도 체포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잡혀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행정부의 사사건건 참견을 해대는 심각한 수준의 월권 행위를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곽영주는 군 장교들의 진급 심사에까지 참견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방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심지어 그는 해당 장교의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본인이나 가족의 생각과 사상을 더 중요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불온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곽영주가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었던 사람 중에 2명의 유명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익렬 장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김익렬은 제주 4.3 사건 당시 무분별한 경찰의 진압에 회의를 느끼고 빨치산과 일시 휴전을 맺었던 인물이었죠. 곽영주는 이를 문제 삼아 그를 공개 석상에서 면박을 주고 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김익렬은 1950년대 내내 좌천되어 지냈죠. 그리고 박정희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가 사회주의자였고 박정희 본인도 남노당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곽영주는 당연히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정렬과 백선엽 장군이 나서서 박정희를 적극 옹호했죠.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도 다녔으며 해방 후에는 광복군 평진지대 중대장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었기에 창군기 국군을 구성한 세계 파벌, 즉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인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박정희는 곽영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급에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곽영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남노당 경력을 문제 삼아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박정희의 이혼 경력을 들고 나왔죠. 그는 박정희와 김호남의 이혼 사실을 어디선가 알아내서는 박정희의 여자관계가 문란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개인사까지 들춰내며 인신공격을 한 것이죠. 이 모든 일들로 인해 곽영주와 박정희 사이에는 깊은 앙금이 생겼고 이것은 훗날 곽영주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곽영주를 부르는 별명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부부통령 그리고 곽박사였죠. 부부통령이라는 말은 대통령 다음 가는 권력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곽박사라는 별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박사 학위를 자랑스러워하며 이 박사라 불리길 좋아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곽영주는 박사는커녕 학사 학위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총애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했기에 학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당시 치안국장조차 일개 경찰지구에 불과한 경무대 경찰서원들이 스스로를 특권층으로 착각하고 경찰 계통을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곽영주와 경무대 경찰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대통령 경호 책임자의 월권 행태가 곽영주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훗날 4공화국의 차지철, 5공화국의 장세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패턴처럼 반복되죠. 그러던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죠. 화난 학생들과 시민들이 경무대 앞까지 몰려오자 이때 곽영주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서대문 앞 총격 사건 그리고 이기붕 자택 앞에서 벌어진 발포 사건이 모두 그의 직접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곽영주는 이를 폭동 진압이라고 정당화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의 분노는 더욱 폭발하고 말았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를 선언하게 되었죠. 그리고 곽영주의 권력 기반도 완전히 무너졌으며 4월 30일 그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곽영주는 4월 18일에 있었던 고려대학생 피습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것이죠. 정치깡패 이마수가 주도한 이 사건에 곽영주가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경무대 앞 발포 명령의 책임도 물어야 했으니 그는 곧바로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1961년 1월 13일 곽영주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는 병을 핑계로 들 것에 실려 나타났습니다. 급성 간염과 위궤양이라는 진단이었죠. 그렇게 재판은 19일로 연기되었고 다시 26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성모병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생각보다 가벼운 형이었습니다. 그렇게 깜빵에 갇히게 된 곽영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군사정부는 혁명재판소를 설치한 뒤 구정권 인사들을 재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곽영주도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치깡패 비호, 권력 남용, 그리고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이런 발포 명령에 책임을 물었죠. 그렇게 결국 사형을 선고받은 곽영주는 1961년 12월 21일 최인규, 이정재, 이마수, 신정식과 함께 교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건 박정희의 복수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하지만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앞 발포 명령만 해도 사형을 받기에 충분한 죄였으며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은폐, 정치깡패 비호 등 그가 저질렀던 권력 남용의 사례는 차고 넘쳤습니다. 결국 곽영주의 사형은 박정희의 개인적인 복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죄악의 대가였던 것이죠. 독특한 점은 12.6 사건 당시 차지철이 추하게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결국 잡혀 사살당한 것과 달리 곽영주는 끝까지 이승만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하야한 후에도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죠. 하지만 그 충성심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조선시대의 왕에게 하던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착오적인 우충은 이승만의 눈을 가렸고 권력 남용과 국민 탄압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4.19 혁명 이후 구속되었을 때 곽영주는 끝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깡패를 두둔한 적도 없고 부패를 일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924년 이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961년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한 곽영주. 그의 인생은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네요. 대통령을 제외한 권력의 모든 자리를 거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기획했고 정보기관을 창설했으며 2번이나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러나 그가 가장 원했던 대통령의 자리는 끝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과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계의 거물 김종필이죠.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서 단 하나 대통령을 빼고 모든 걸 다 해본 인물 김종필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6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난 김종필은 7형제 중 5째 아들이었죠. 그의 할아버지는 이천석을 일구며 부를 축적한 지역의 갑부였고 아버지는 토지 측량사로 일하며 면장까지 지낸 지역 유지였습니다. 이런 넉넉한 집안 덕분에 어린 김종필은 비교적 자유롭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순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학교 6학년 때 연애소설을 읽다가 하루 종일 매를 맞았고 중학교에서는 동맹유학을 주도했다가 경찰서까지 끌려갔죠. 그때마다 면장이던 아버지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유학을 떠난 그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일본인 선배가 조선인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냐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주먹을 날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환이 두려워 자퇴원서를 내고 도망치듯 귀국하는 일도 있었죠. 또한 교생 실습 중에도 일본인 교감과 말다툼 끝에 그를 때려 눕혀버렸고 결국 상간벽제학교로 유배되다시피 발령났습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에 김종필은 반항적이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리고 해방 이후 그는 경성사범학교에 진학했지만 집안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좌익단체 위원장이었던 둘째 형을 잡으러 온 서북청년단이 집을 습격했고 아버지를 심하게 구타했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뇌졸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고 가산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렇게 집안이 풍비박산난 후 김종필은 서울에서 택시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내버렸고 막막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군대에 자원입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대는 똥군기와 굶주림이 난무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는 겨우 일주일 만에 탈영해버렸으며 서울로 도망친 뒤 동기생 자취방에 얹혀 살다가 우연히 극장에서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를 만나게 되면서 운 좋게도 1949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하게 되었죠. 그리고 졸업 후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배속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당시 정보국 상황실장으로 있던 박정희였죠. 박정희는 남로당 경력이 발각되어 군에서 쫓겨난 후 문관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역이 아니라는 자괴감 때문에 8기 후배들에게 인사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내 둘은 죽이 맞아서 어울리게 되었죠. 그들은 대한음주당이라는 주당 모임까지 만들며 친목을 다졌고 이 인연은 훗날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 특별한 인연도 생겼는데요. 박정희의 중매로 그의 셋째 형의 딸 박영옥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김종필은 박정희와 처삼촌 조카 사위라는 특수한 인척관계로 묶이게 되었죠. 박정희는 이후 김종필을 거의 임자라고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 장면내각 시절 김종필은 부패한 장성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군운동을 벌이다 강제 전역당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예비역 중령 신분으로도 박정희와의 교류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군사 쿠데타였죠. 김종필은 훗날 인터뷰에서 쿠데타 실행을 자신이 먼저 박정희에게 주장했다고 밝히며 나는 혁명의 아버지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961년 4월 19일 4.19 의거 1주년 기념 시위를 거사일로 정했지만 실패했고 그해 5월 드디어 5.16 군사정변이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현역으로 복귀한 김종필은 중령에서 대령 그리고 준장까지 순식간에 진급했고 강력한 정보기관 설립을 주장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했으며 35세의 나이에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라는 표 또한 김종필의 작품이죠. 당시 중정은 CIA를 본떠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권을 지키는 철저한 호위 조직이었는데요. 그는 중정 청사터를 경종과 선여왕후의 능인 의릉사적지 주변으로 정했는데 이곳은 훗날 안가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젊은 중정부장 김종필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안가 4대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그는 중정부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1963년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해외로 1차 외유를 떠나게 됩니다. 김종필의 이름이 역사에 가장 크게 새겨진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한일회담인데요. 1962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오이라 외무상과 비밀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것이 유명한 김종필 오이라 메모인데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 은행에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한일회담은 국민들에게 굴욕 외교로 비춰졌고 1964년 6월 3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으며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었죠. 결국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었지만 김종필은 이 사건으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공화당 의장직을 사임한 뒤 또다시 약 6개월 동안 2차 외유길에 나서게 되죠. 한편 김종필은 박정희 정권의 실세이자 2인자였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늘 김종필을 경계했고 김종필 역시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김종필은 박정희의 뒤를 이어 직선 대통령이 될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박정희는 삼선 개헌을 추진했고 김종필 지지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김종필의 측근들이 대거 제명당했고 심지어 그의 오른팔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중정으로 끌려가 고문까지 당했죠. 이 사건으로 김종필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삼선 개헌을 지지하며 다시 정계로 복귀했으며 1971년 그는 민주공화당 부총재가 되었고 같은 해 국무총리에 취임했죠. 그리고 무려 5년 6개월 동안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며 대덕령 구단지, 한국민속촌 등을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2인자로서 박정희와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1975년 12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죠. 김종필 본인의 말에 의하면 저 당시 계속 박정희 곁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목숨을 잃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79년 10월 박정희가 사망한 후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김종필은 민주공화당 총재로 선출되었고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과 함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함께 김종필은 유신시대 부정축제자라는 명목으로 보안사에 체포되어 감금당했죠. 이런 일들로 인해 김종필은 전두환을 굉장히 나쁘게 평가했지만 노태우에게는 불만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수경사령관이었던 노태우 소장이 김종필이 감금된 지하 감옥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노태우는 김종필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썼고 김종필은 그에게 2인자의 처세술을 가르쳐 줬다고 하죠. 절대 1인자에게 밉보이지 말 것, 서운하더라도 절대 서운한 표정을 드러내지 말 것, 주변에 이간질하는 세력을 조심할 것, 이런 조언들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해 9월 김종필은 신군부에 의해 재산을 헌납당하고 정계 은퇴 각서를 써야 했으며 이후 1987년까지 7년간 야인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7년 민주화 물결과 함께 김종필은 다시 정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사위로 낙선해 고배를 마시고 말았죠. 하지만 1988년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1990년에는 3당 합당에 참여해 민주자유당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과 함께 거대 여당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후 내각제를 추진하려던 김종필과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김영삼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김종필이 의원 내각제를 고집한 이유는 명확했죠. 그의 지역 기반인 충청도는 인구가 적어 대통령제로는 승산이 없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소수 의석으로도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95년 김종필은 민자당을 탈당하고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했죠. 그리고 2년 후인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수주의자 김종필이 진보 성향의 김대중과 손을 잡은 것이죠. 이념적으로 정반대였던 두 사람의 연합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DJP 연합은 성공했고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김종필은 국민의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두 번째 총리직이었는데요. 그는 5개월간 총리서리로 지낸 후 정식 총리로 임명되었고 DJP 연합 정권의 한 축으로서 일부 강요 인사권까지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내각제 개헌, 대북 관계 등을 놓고 김대중과 갈등이 생겼고 결국 2000년 총리직에서 사퇴했죠. 그리고 2001년 9월 국회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을 자민련이 가결한 것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와 완전히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DJP 연합은 붕괴되고 말았죠. 김종필은 과거 대선마다 킹메이커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지만 2002년 16대 대선 당시에는 고령과 총선 참패로 세력이 약화돼 출마는커녕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노무현, 이회창 양강 구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2004년 17대 총선은 김종필에게 치명적이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이겨내지 못한 자민련은 참패하고 말았죠. 지역구에서 사석만 획득했고 비례대표 득표율은 겨우 2.8%였습니다. 3% 벽을 넘지 못해 김종필을 포함한 비례대표 의원 전원이 낙선하고 말았죠. 10선에 실패한 김종필은 총재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43년간의 정치 인생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으며 그의 은퇴로 삼김시대도 완전히 막을 내렸죠. 김종필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르네상스맨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인문적 소양이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공직 생활 중에도 틈틈이 수채화를 그렸고 서예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며 심지어 만돌린과 아코디언을 연주할 줄 알았다고 하죠.
패셔니스타이기도 했는데 1995년엔 베스트들에서 1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식가로도 유명했는데 1990년대 초 한 끼에 20만 원어치의 중식 정찬을 즐겼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요리를 먹은 셈이죠. 그는 술도 좋아해서 발렌타인 17년을 특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도 열정적으로 쳤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골프를 친 것으로 유명한데 누군가 이를 지적하자 일은 넘은 사람이 골프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왜 간섭하느냐고 받아쳤다고 하죠. 거기다가 렘브란트, 르누아르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미술품 수집에도 열성이었습니다. 조갑제의 증언에 따르면 사석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고 문화예술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예술가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죠. 어쨌든 이후 김종필은 자신을 찾아오는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한나라당의 명예 고문직을 맡기도 하는 등 그렇게 살다가 2018년 6월 23일 향년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있었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 이 별명이야말로 김종필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일 것 같네요.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남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중앙정보부가 자리 잡고 있던 공포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 남산을 6년 넘게 지배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남산의 멧돼지 또는 돈가스라고 불렀죠. 그의 이름은 김영욱,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오늘은 권력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보여준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욱은 1925년 1월 16일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났죠.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977년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그가 직접 밝힌 증언에 따르면 1946년 소련군이 고향에 진주하면서 공산 치하의 삶을 견딜 수 없어 월남을 결심했다고 하죠. 당시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독학으로 공부한 끝에 1948년 육군사관학교 8기생으로 입학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약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949년에 졸업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김종필이었죠. 두 사람은 육사 동기로서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군 생활을 하던 김영욱은 적극적이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육군 제육관구사령부 정보참모, 작전참모 등을 거쳤지만 진급은 빠르지 않았죠. 그러다가 박정희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박정희는 김영욱의 능력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고 단기간에 둘 사이에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죠. 사실 김영욱은 육사 동기인 김종필과 더 친했지만 박정희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의 최측근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박정희와 함께 역사를 바꿀 거대한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961년 5월 16일 역사적인 군사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중령이었던 김영욱은 이 정변의 핵심 인물로 참여했죠. 정변이 성공한 후 그는 군사혁명위원회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내무분과 위원장과 운영기획위원장까지 맡았으며 5월 동지회 지도위원과 부정축제 처리위원도 역임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1963년 7월에 찾아왔는데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김영욱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3일 김영욱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공작의 시대를 열게 되었죠.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김영욱이 이끄는 중앙정보부는 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일반 시민을 가장해 야당 후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태를 막았죠. 이렇게 야당을 분열시켜 야당 후보들이 난립하게 만들었고 결국 박정희를 당선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가 여순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김영욱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김영욱의 거짓 발언에 유권자들은 속아 넘어갔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정희는 불과 10만여 표 차이로 근소하게 승리했었는데 이 때문에 김영욱은 박정희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1964년 8월에는 인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고 발표했죠. 도예종을 비롯한 혁신계 인사, 언론인, 교수, 학생 등 4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거기다가 이들의 구속과 처벌을 거절한 검사들에게 김영욱이 압력을 넣어 사표를 받아냈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곧댕하는 문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 6월부터 한일협정을 둘러싼 6.3 사태와 국회 비준 파동에서도 김영욱의 영향력은 막강했죠. 그는 학생운동가들과 재야인사들의 동태를 철저히 감시했고 심지어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을 움직여 김종필에게 2차 외유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1967년에는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라는 운동권 단체를 적발하고 이적행위를 수사했죠. 하지만 김영욱의 이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967년 봄에 발생한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일명 동백님 간첩단 사건이었죠. 7월 8일
서유럽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교민과 유학생 가운데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해당 인물들을 다짜고짜 한국으로 잡아와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영욱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운동가들의 동태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것을 과시했던 것이죠. 또한 반정부 운동에 대해 강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통일혁명당 사건의 수사를 주관했는데 이렇게 김영욱은 6년 넘게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임하면서 박정희의 칼이 되어 악역을 자처했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죠. 그 결과 일반 대중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그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1967년 6.8 부정선거를 통해 개헌선을 확보한 박정희 정권은 이듬해부터 3선 개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개헌 논의 초기에는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죠.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던 김종필계의 반대가 심했는데 김영욱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종필계 국회의원들을 사찰하여 비리를 캐냈고 필요할 때는 함정을 파서 약점을 잡은 뒤 협박과 회유, 공갈을 통해 반대파를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죠. 그리고 1968년 5월 한국국민복지연구회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국민복지연구회는 김종필을 추대하기 위해 김종필계가 만든 모임이었죠. 이때 김영욱은 여당 국회의원이자 국민복지회 회장인 김용태와 부회장 최영두를 중정으로 연행하여 고땡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을 고땡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영두 의원은 고땡 후유증으로 3년도 못 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김영욱은 송상남이 작성한 시국판단서를 근거로 복지회가 김종필을 차기 후계자로 추대하려 모의한 반국가 단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박정희를 신봉했던 김영욱에게 후계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불충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김용태, 최영두 등 김종필계 당원 다수가 공화당에서 제명되었고 개헌을 반대하던 김종필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5월 30일 울분에 찬 김종필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항의의 뜻을 표현했죠. 이런 식으로 김영욱의 권력 남용과 의정활동 간섭이 도를 넘어서자 1969년 여당인 공화당은 박정희에게 김영욱의 해임을 3선 개헌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제안은 7월 29일 3선 개헌에 관한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영빈관 의원총회에서 이만섭 의원이 제안하여 당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되었죠. 그런데 도청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김영욱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만섭 암땡 지령을 중정 간부 두 사람에게 내린 것이죠. 다행히 김성곤 의원이 제보를 받아 뒤늦게 박정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박정희가 개입하면서 암살 시도는 제지당했습니다. 한편 박정희는 이만섭이 제안한 3선 개헌 조건부 찬성에 대해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거듭된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과 개헌 필요성 때문에 결국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죠. 이후 3선 개헌이 날치기로 통과되고 국민투표로 확정되자 1969년 10월 20일 김영욱은 전격적으로 경질당했습니다. 김영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박정희가 유임시킬 듯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연막작전을 펴다가 갑자기 해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박정희의 그림자가 되어 밤낮 없이 온갖 비난을 받아가며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질당한 것에 대해 김영욱은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으며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김영욱은 본격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1971년 김영욱은 제8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 후보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되면서 국회가 해산되었고 김영욱은 의원직을 박탈당했죠. 심지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중정부장에서 경질된 이후 야당의 리더인 김대중과 비밀리에 자주 접촉하며 협력했기 때문이었죠. 이 일로 김영욱은 몇 번 청와대로 불려가 추궁당했고 총선 공천 후보 명단에서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미 권력에서 밀린 지 오래였고 중앙정보부장일 때 전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분노와 미움을 샀기 때문에 보복을 많이 두려워했는데요. 당시 김영욱의 일기장에는 6년간 악역을 도맡아 해왔는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쉬라고 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3선 개헌의 1등 공신이면서도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고 유신정우회 의원 명단에서도 제외되자 김영욱은 박정희에게 깊은 불신과 원망을 품게 되었으며 마침내 망명을 최종 결심하게 되죠. 1973년 4월 15일 김영욱은 치밀한 계획 속에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는 우선 대만으로 출국했고 이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자신의 모든 치부와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김영욱을 다시 귀국시키기 위해 미국의 특사 형식으로 정일권, 김종필, 김동조, 오치성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고위층들의 설득에도 김영욱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77년 6월 2일에는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희 정권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976년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1977년 6월 22일 김영욱은 미국 연방하원의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김대중 납땜 사건을 비롯한 각종 박정희 정권의 비리를 거침없이 폭로했죠. 또한 치부를 고발하는 회고록도 출간했는데 이 책은 훗날 일본에서 출판되었고 1980년대에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김영욱을 노린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죠. 회고록 출판을 둘러싸고 중앙정보부 차장보였던 윤일균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와 중앙정보부는 김영욱 회고록 출판을 막고자 자주 접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욱도 몇십만 달러를 대가로 합의하여 회고록 원본을 중앙정보부에 넘겨주었다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남겨둔 회고록 사본을 일본 출판사가 김영욱과 합의 없이 출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김영욱과 박정희 양자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1979년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죠. 김영욱은 중앙정보부 해외담당 차장인 윤일균을 만났고 프랑스 파리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해 10월 1일 김영욱은 파리에 도착했죠. 그리고 10월 7일 파리에서 주프랑스 공사 이상열을 잠시 만난 후 헤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파리의 한 카지노에서 모습이 목격된 후 종적을 감췄고 그 이후의 행적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실종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는데요. 파리 교회 살땡설, 납땜 귀국설 등이 나돌았지만 정확한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이후 1982년 검찰은 김영욱에게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걸석재판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84년 10월 8일에 그의 가족들은 김영욱의 사망신고를 했죠. 또한 민주화 이후 김영욱 유족은 특별조치법 중 상속권 제한에 대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김영욱 실종 사건이 당시 박정희 정권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중정 요원들이 그를 암땡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김영욱의 삶은 권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죠. 그는 박정희를 위해 6년 넘게 온갖 악역을 자처했고 삼선 개헌의 1등 공신이었으며 박정희 체제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토사구팽이었죠. 남산의 멧돼지, 돈가스라는 별명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김영욱.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네요.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의 한 안가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뒤흔드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18년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의 손에 쓰러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것도 30년 지기 친구이자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던 중앙정보부장의 총애 말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인물은 바로 김재규. 김재규는 친구이자 자신이 모시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왜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 12.6 사건의 중심인 인물 김재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6년 경상북도 선산, 지금의 구미에서 태어난 김재규는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죠. 김재규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 순사가 조선인을 구타하는 걸 보고 이 순사 도둑놈이다 라고 소리쳤다가 유치장에 갇힌 적도 있었죠. 일제 말기에는 강제징집으로 일본 해군 비행학교에 들어가 전투기 조종훈련을 받았고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었지만 다행히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2기로 입교하면서 박정희와 동기가 된 것이죠. 둘은 같은 경북 구미 출신의 교사 경력까지 같았기에 이후 두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김재규는 군인으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였는데요. 6.25 전쟁이 터지자 의정부, 대구, 영덕에서 북한군과 혈전을 벌이기도 했죠. 이후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할 때 김재규는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 야전병원에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영웅이 된 김재규는 이후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1954년 박정희가 오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둘은 다시 만났고 박정희는 김재규를 각별히 챙겼다고 하죠. 심지어 김재규의 연대보급 창고에 불이나 군수물자가 소실되는 큰 사고가 났을 때도 박정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인근 부대에 물자를 넘겨받아 부족분을 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김재규는 국방부 총무과장으로 있었지만 쿠데타에는 가담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혁명군사령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런 부정이 발견되지 않아 곧바로 풀려났고 오히려 호남비료 사장이라는 요직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다시 군에 복귀한 김재규는 박정희 정권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육사단장, 육관구사령관, 보안사령관, 3군단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육군 중장 계급으로 전역한 후 1973년에는 유신정후의 국회의원이 되었죠. 또한 1974년 건설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때 당시 박정희는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김재규는 건설부 장관으로 일하며 8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해외 건설 계약고를 무려 3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고 이 공로로 근정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박정희와 김재규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서 잘 드러나는데 김계원 비서실장은 이렇게 회고했다고 하죠. 박정희가 김재규의 부대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고향집 막내 동생 같다고 참 괜찮은 놈이라며 각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정희는 아무에게나 말을 놓지 않았는데 김재규에게는 재규야 하고 이름을 부르며 동생처럼 격없이 지냈다고 하죠. 그리고 1976년 12월 김재규는 마침내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정희 다음가는 2인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때부터 김재규는 유신독재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조사하게 됐죠. 최태민은 사이비 종교인으로 박근혜를 이용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최태민은 지방경찰청장이나 도지사를 호출해 호통을 칠 정도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최태민 조사 보고서를 올리며 박근혜와 최태민을 떼어놓으라고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김재규의 말을 무시해버렸고 오히려 박근혜를 구국여성봉사단 총재에 최태민을 명예총재에 올려버렸죠. 중앙정보부장인 자신보다 사이비 종교인을 더 신뢰하는 박정희를 보며 김재규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느꼈던 절망감이 12.6 사건의 동기가 되었다고 김재규는 증언하기도 했죠. 또한 김재규는 1972년엔 유신헌법을 읽은 뒤 이것이 무슨 헌법이냐, 독재하자는 것이지 라고 소리치고 헌법책을 던져버리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한편 중앙정보부장이 된 이후 김재규는 남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남산의 악명 높은 고문실을 없애고 강압수사 금지 조치를 시행했죠. 또한 부장 판공비 8억 원을 내놓아 직원들의 퇴직기금을 마련해주기도 했는데 현재 가치로 55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민주화 인사들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1977년 12월에는 감옥에 갇혀있던 김대중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죠. 또한 수감 중이던 시인 김지아의 면회를 허용해주고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 중 신부, 목사, 학생 14명을 석방시켰습니다. 심지어 대학 총장들에게 데모하는 학생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총장에게는 학생을 잡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이냐 라며 꾸짖기도 했죠. 김진우 전 판사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규는 나라를 걱정해서 데모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국가가 위급하면 나라를 지키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1979년은 유신체제가 흔들리던 시기였는데요. 8월 11일에는 YH 무역 여공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10월 4일에는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10월 16일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마민주항쟁이었죠. 그러자 김재규는 부산에 내려가 기관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군인들에게 절대로 국민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무렵 김재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3의 길밖에는 없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어느 식당에서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이 동석하여 박정희와 저녁 식사를 막 끝낸 뒤 나눈 대화에서 김재규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박정희는 이런 사태가 또 생기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고까지 말했고 심지어 차지철은 각하 캄보디아에서도 3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가 200만 명 정도를 탱크로 밀어 죽이는 게 대수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에 김재규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와 차지철 그리고 김재규가 만났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김재규는 권총을 꺼내 들었고 먼저 차지철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뒤 이어 박정희를 향해서도 총을 쐈죠. 18년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박정희는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궁정동을 빠져나온 김재규는 육군본부로 향하는데 총성이 울린 지 2시간 후 그는 육군본부에서 체포되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가 왜 중앙정보부가 아닌 육군본부로 갔을까 하고 궁금해하는데요. 만약 그가 중앙정보부로 갔다면 사건을 은폐하고 불순 세력의 소행으로 몰아가 정권을 장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에게 사건을 알리러 갔고 결국 체포되고 말았죠. 이에 대해 3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군부의 협조를 받아 정권을 잡으려 했다는 설, 두 번째는 우발적 범행이라 계획이 없었다는 설, 세 번째 오직 민주주의 회복만을 원했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이후 열린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 대통령과 나는 친형제간도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김재규는 자신보다 부하들을 걱정했다고 하죠. 변호인에게 자신보다 부하들을 위해 변론해달라고 부탁했고 법정에서도 부하들은 내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김재규는 죽음을 앞두고도 부하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한 재판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요.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은 단순 살인이지 내란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냈죠. 하지만 소수 의견을 낸 판사 6명은 이후 신군부의 보복으로 전부 법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특히 양병호는 보안사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했고 3년간 중풍과 실어증에 시달리기까지 했죠. 그리고 1980년 1월 28일 육군 고등계엄 군법회의에서 김재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목은 내란 목적살인 및 내란 미수죄였죠. 그리고 약 4개월 후인 5월 24일
김재규는 서울구치소에서 향년 54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형 집행일 아침, 김재규는 아침을 먹지 않고 냉수마차를 한 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길을 나섰다고 하는데 이승에 남기고 갈 마지막 흔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당시 교도관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규는 사형 집행 직전까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후 김재규의 이름은 모든 곳에서 지워졌는데요. 그가 복무했던 모든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졌고 3군단 한계령 도로 건설 위령비에서 이름이 삭제됐으며 안동댐 건축 기념탑에서도 이름 부분이 뜯겨나갔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고초를 겪게 되는데 부인 김영희와 동생 김한규는 무자비한 고땡을 당했고 재산까지 빼앗겼습니다. 거기다가 김재규의 묘소도 쓸쓸했는데요. 박정희 추종자들이 찾아와 묘비를 훼손하고 추모비를 산 밑으로 굴려 떨어뜨리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김재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40년 전 김재규가 지적했던 최태민 문제가 그대로 최순실로 이어진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김재규 관련 책의 판매량은 18배 이상 급등했고 그의 묘소에는 추모객들이 줄을 이었죠. 2019년에는 3군단과 6사단의 김재규의 사진이 다시 걸렸습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도 역대 원장 중 한 명으로 기록됐죠. 그리고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12.6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재규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를 30년 지기 친구를 배신하고 총을 쏜 범죄자이자 권력욕에 눈먼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되찾으려 했던 애국자이자 의사라고 부르죠. 법정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20에서 25년 앞당겨놨다는 자부심을 갖고 갑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상황이죠. 여러분은 김재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재자를 쏜 영웅일까요? 아니면 친구를 배신한 범죄자일까요? 역사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재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물 중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던 차지철이라는 인물이죠. 차지철은 1934년 11월 6일 경기도 이천의 평범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 셋을 낳은 뒤 차씨 집안으로 재혼했고 거기서 차지철이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제가 강했던 1930년대였기에 이런 가정환경은 차지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이복 형제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뒤 이 소녀는 대한민국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고 40년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 다음가는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습니다. 9년 10월 26일 45세 생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그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대통령과 함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죠. 오늘은 이 극적인 삶을 살다간 차지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의 차지철은 의외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용산고등학교 동창 허봉의 증언에 따르면 친구들과 말다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었으며 온순하고 선량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열등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차지철은 자신의 출생 배경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대신 혼자서 할 수 있는 격투기에 빠져들었죠. 그래서인지 그는 태권도 5단, 합기도 5단, 검도 3단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차지철은 육군사관학교 12기 시험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당시 돌대가리로 불리던 전두환도 합격한 육사 시험에 차지철은 떨어지고 만 것이죠. 이 실패 또한 차지철에게 또 하나의 깊은 콤플렉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쳐 1954년 7월 20일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고 이후 1959년 공수특전단에 배치되었으며 1961년에는 대위 계급으로 공수특전단 중대장으로 근무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5.16 군사정변이었죠. 차지철은 이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이것이 박정희와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쿠데타 성공 후 박지옥 공수단장의 소개로 차지철은 박정희의 경호장교가 되었는데 당시 차지철은 만 29세의 젊은 대위에 불과했지만 박정희는 그의 충성심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박정희의 눈에 든 그는 이후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1962년 3월 소령으로 진급한 차지철은 불과 2개월 뒤인 5월에 중령으로 특진했으며 거기다가 3개월 뒤인 8월 21일에는 중령 계급으로 전역하게 되죠. 이렇게 빠른 진급과 전역은 박정희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3년 차지철은 겨우 30살의 나이에 민주공화당 전국구로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데요. 당선되자마자 그는 자신의 학력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해 같은 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1964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1965년에는 박사 학위까지 따버렸죠.
무려 3년 만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딴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여당 국회의원의 특권과 대학원 과정의 허술함이 합쳐진 결과였을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1966년 33세의 차지철은 명문대 출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지낸 집안의 20대 중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출생 배경에 대한 열등감을 결혼을 통해 극복하려 했던 것 같지만 결혼은 단 6개월 만에 파탄나고 말죠.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의 차지철은 폭력적인 행동으로도 악명이 높았는데요. 자신의 발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구타하는 악행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김두한 의원이 상의를 벗고 차지철 앞에 서서 차 의원이 그렇게 힘이 세다며 그럼 힘없는 다른 의원들 말고 나하고 맞붙는 건 어떠한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두한은 다들 알다시피 전국을 주름잡던 전설적인 주먹이었죠. 이에 차지철은 김두한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바로 퇴근했다고 합니다. 이후 차지철은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었으며 1969년에는 겨우 36살의 나이로 국회 외무위원장이 되었죠. 재선 의원으로서는 매우 젊은 나이였지만 모든 건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차지철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요. 내무장관 김현옥이 신임 인사차 차지철을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김현옥이 손을 들며 어이 차박사라고 불렀더니 차지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고 하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내보낸 뒤 김현옥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차지철을 만났을 때 김현옥은 두 손을 모은 채 내무장관 왔습니다. 라고 공손히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된 차지철에게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제1교포 문세광이 박정희를 겨냥해 총을 쐈고 이 총격으로 영부인 유경수가 세상을 떠났으며 박종규 경호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죠. 그리고 후임 경호실장으로 40세의 차지철이 선택되었습니다. 사실 박종규와 김종필은 다른 사람을 추천했었다고 하는데요. 박종규는 차지철의 저돌적이고 다혈질인 기질이 경호실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박정희는 차지철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전에 유경수가 그를 강력하게 추천했었기 때문이죠. 차지철은 여자 관계도 깨끗하고 술, 담배도 하지 않으며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데다 우직하게 박정희에게만 충성하니 경호실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말죠. 경호실장이 된 차지철은 박정희의 신임을 등에 업고 상상을 초월하는 월권행위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경호실장의 지위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고 현역 중장이나 소장을 경호차장으로 현역 준장을 차장보로 두었죠. 심지어 비상시에는 수도경비사령부도 지휘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예비역 포병 중령에 불과했던 민간인이 현역 장성들을 지휘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차지철은 기본적인 경호 자세마저 무시했습니다. 박정희가 참석한 각종 행사 영상을 보면 차지철은 경호실장이 아니라 마치 부통령이나 군 최고사령관처럼 행동했죠. 물론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건 박정희가 차지철을 편애하고 모든 걸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호실장 전용 식당을 만들어 특급 호텔에 요리사가 출장을 와서 식사를 만들었고 이곳에 여러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불러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죠. 그리고 1978년부터는 매주 월요일 아침 경복궁 연병장에서 국기하강식과 분열식을 진행했습니다. 로열박스에 앉은 차지철 주위로 민주공화당 중진과 장관들이 함께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심지어 한밤중에 전차를 동원한 시위도 벌였는데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전차 여러 대가 청와대 부근을 빙빙 돌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전쟁이 난 줄 알고 불안해할 정도였죠. 차지철은 누구든지 대통령을 방해하는 자는 걸리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박정희가 이런 짓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차지철은 전두환에게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박정희의 지시조차 무시했죠. 하지만 차지철의 월권행위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중앙정보부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경호실 공금으로 대규모 사설 정보기관을 운영했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보고할 때도 자신이 동석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죠. 이건 정보기관장의 독대라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이런 월권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는데 내가 중장 출신인데 어찌 저런 예비역 중령이랑 옥신각신하겠나 라며 분을 사겼다고 하죠. 그러다 1979년 비서실장이 김계원으로 교체되면서 차지철의 월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독극물이 종이에 묻었을지 모른다는 핑계로 박정희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와 결제 서류를 중간에서 검열하는 등 경호실에서 비서실 업무에 간섭하기까지 한 것이죠. 또한 김계원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차지철과만 하루 종일 방에 들어가 있고 자신은 대통령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한탄을 김재규에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차지철이 박정희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김계원에게 다른 엘리베이터에 타라고 대놓고 면박을 줄 정도였죠. 그리고 차지철과 김재규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데는 개인적인 이유도 컸는데요. 김재규는 1926년생으로 차지철보다 8살이나 많았고 육군사관학교 2기 출신에 중장까지 올라간 정통파 장교였습니다.
반면 차지철은 서자 출신의 육사 시험에 떨어진 간부 후보생 출신이었죠. 김재규는 5.16 당시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가 감옥까지 갔지만 박정희와의 친분 덕분에 풀려나 결국 중앙정보부장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차지철 입장에서는 혁명을 반대했던 사람이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반대로 김재규 입장에서는 중령에서 전역한 주제에 자신이 박정희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 중간에 말을 자르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차지철이 곱깝기 그지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차지철은 김재규를 김부장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부총리급으로 장관급인 경호실장보다 높은 위치였죠. 심지어 정치 개입도 심각했습니다. 차지철은 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이철승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김태촌을 동원해 김영삼을 기습하게 했는데요. 이때 김영삼은 3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하면서 도망쳤고, 이에 맞불작전으로 이철승을 공격하는 신민당 강목 사건이 일어났죠. 1979년 차지철은 김영삼 의원직 제명을 주도했고, 이에 반발한 부마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차지철은 강경진압을 주장하며 공수부대 투입을 주도했죠. 이때 그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인데, 각하, 캄보디아에서도 3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가 200만 명 정도를 탱크로 밀어 죽이는 게 대수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재규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크게 놀랐다고 하죠. 그러던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 그리고 가수 심수봉과 신재순이 참석했죠. 이날 연회에서 김재규와 차지철은 또다시 신민당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재규는 각하, 이런 식으로는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직언했고, 차지철은 김 부장, 자네 건방져라고 받아쳤죠. 그리고 저녁 7시 40분경 김재규는 자신의 권총을 꺼내 차지철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발은 차지철의 오른쪽 손목을 맞췄고 차지철은 충격에 비틀거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차지철은 곧바로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명색이 대통령 경호실장인 사람이 대통령을 버려두고 자기 목숨부터 챙긴 것이죠. 거기다가 차지철은 총도 차고 있지 않았는데 경호실장이 총을 차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차지철을 쏜 직후 박정희도 쐈고 안전가옥 전체에 불이 꺼졌죠. 화장실에서 슬그머니 나온 그는 총에 맞은 팔을 움켜쥐며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차지철은 경호원들을 연신 부르짖으며 문 쪽으로 달려나갔죠. 그리고 그가 문으로 뛰어나가려는 찰나에 다른 권총을 들고 들어오는 김재규와 마주치게 됩니다. 차지철은 장식용 문갑을 방패처럼 치켜들고 김부장 하며 애원했다고 하죠. 하지만 김재규는 차지철의 가슴을 향해 한 발을 발사했고, 그렇게 그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때 숨이 끊어지진 않았고, 상황이 끝난 후 중앙정보부 경비원이 M16으로 확인 사살할 때까지 살아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차지철은 45세 생일을 열흘 앞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차지철의 죽음 이후 그에 대한 평가는 좌우를 막론하고 매우 나빴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부하면서 전행을 일삼은 간신이었고, 박정희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준 간신 취급을 받았죠. 거기다가 생전에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온갖 월권을 저지르던 주제에 정작 대통령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12.6 사태 직후 박정희 살해범으로 의심받은 사람이 차지철이었는데요. 평소 부통령 노릇을 하며 권력욕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은 것이죠. 능력이 안 되고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전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934년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1979년 궁정동 안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차지철. 그의 45년생에는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 같네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렸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중앙정보부장을 거치며 1960, 70년대 대한민국 정치의 실세로 군림했죠. 그리고 1972년 청산가리를 품에 안은 채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바로 제갈조조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후락이죠. 오늘은 박정희 정권의 핵심 인물이자 7.4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외교관이면서 동시에 김대중 납땡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어 역사의 죄인이 된 이후락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4년 2월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난 이후락은 울산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1943년 일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항공기정비학교에서 하사관 과정을 이수했죠. 그런데 해방 이후 벌어진 일이 흥미로운데요. 1945년 12월 이미 전역한 후여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했고 1946년 3월 졸업하면서 놀랍게도 대위로 임관했던 것이죠. 당시 육군 창설기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정렬은 그때부터 이후락과 미군 측은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 입교한 박정희가 소위로 시작한 것과 대조적이었죠. 이후락의 영어 실력과 미군과의 특별한 관계는
훗날 그의 권력 상승에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러던 1949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장이었던 박정희가 여순 사태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후락이 차지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이후락은 정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본부에서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는 대령으로 진급하며 육군본부 정보국 차장까지 올라갔죠.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육군참모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주미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1958년 이후락은 역사적인 임무를 맡게 되는데 국방부 내에 제79부대라는 특수부대를 창설하게 된 것이죠. 이 부대는 나중에 79호실 또는 중앙정보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대 창설 과정이 재미있는데요. 미국 CIA가 한국에 자기들과 협력할 정보기관을 만들라고 요청했으며 심지어 그 책임자로 이후락을 직접 지명했던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아 이를 거부했지만 결국 국방부 산하에 두는 조건으로 허락했으며 부대 이름 7구는 이후락의 군번 10079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락은 이승만의 밀명을 받고 라오스에 잠입하는 비밀 임무까지 수행했는데 당시 라오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현지 우익 정부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후락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이유는 정변 직전에 박정희의 좌익 경력을 미국에 제보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장면정부의 정보연구실장이었던 이후락은 박정희가 과거 남노당 출신이라 사상적으로 의심스럽다는 정보를 미국에 넘겼고 이것이 들통나면서 이후락은 체포되어 한 달간 마포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이때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그를 찾아가 풀어주면서 합류할 의사를 물었는데 이후락은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즉시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김종필은 그의 뛰어난 영어 실력을 높이 평가해 국영영자신문사 사장으로 임명했고 이후락은 그 일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 공로로 1961년 12월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에 임명되었죠. 그리고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후락은 드디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권력의 핵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이후락은 박정희의 최고 책사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제갈공명과 조조를 합쳐 제갈조조라고 불렀고 그만큼 그는 지략과 권모술수에 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69년 삼선개헌 당시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부정부패 원흉으로 지목되어 비서실장직에서 경질되었는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는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교주로 하는 박정희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 대단한 충성심 덕분인지 그는 얼마 안가 주일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주일대사 시절에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 일본 도쿄에 이즈미라는 유명한 초밥집이 있었죠. 이후락은 그곳에 초밥을 특별 주문해서 냉동 포장한 뒤 외교행랑을 통해 청와대로 직배송을 몇 차례나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에 박정희는 이후락을 더욱 신임하게 됐고 그 심부름을 하던 사무관은 나중에 외무부 고위직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그리고 1970년 12월 이후락은 드디어 권력의 최정점 중앙정보부장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가 이후락을 중정부장에 임명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김대중 후보의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정치 공작과 막후 술수에 능한 이후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락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육군보안사령부 등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선거를 막후에서 철저히 관리하며 박정희의 승리를 이끌어냈죠. 또한 1971년 10월에는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안을 저지하라는 박정희의 명령에 항명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앙정보부로 연행해 곧땡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항명 파동이죠. 거기다가 1972년 유신헌법도 이후락의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지시로 궁정동 안가에서 유신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1972년 5월 2일 밤 이후락은 극비리의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가 비밀리에 북한을 찾은 이유는 국제정세가 급격히 흔들리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1971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의 중국 비밀 방문,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손을 잡기 시작했고 미국과 소련도 화해 분위기로 돌아서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미국이 한국 방위를 축소하겠다고 하자 박정희는 이러다 한반도 문제가 우리 머리 위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남북 대화를 한국이 먼저 주도하기 위해 이후락을 평양에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곳이 북한이니만큼 이후락의 양복 주머니에는 특별한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그건 바로 청산가리였죠. 갑자기 북한이 이후락을 감금하고 국가 기밀을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청산가리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용으로 사용하려던 것입니다. 그런데 5월 4일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북한 수행원이 갑자기 밤중에 이후락을 불러내 차를 태워 어디론가 향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만수대 수상관저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이 열리는 순간 거기에 김일성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락은 깜짝 놀랐으며 주머니 속 오른손에는 청산가리를 꽉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죠. 이에 이후락은 얼른 손을 빼려고 했지만 땀에 젖은 청산가리 알약이 손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후락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악수를 했다고 하죠. 김일성은 이후락을 이부장 선생이라고 부르며 환대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후락은 자신을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이라고 소개하며 김일성을 수상각하라고 불렀죠.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김일성은 1.21 사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이후락에게 남한은 왜 미군을 돌려보내지 않느냐고 농담처럼 묻자 이후락은 6.25 전쟁을 일으켜 물러갔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게 수상 아니냐고 되받아쳤다고 하죠. 김일성은 이 말을 듣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 역사적인 만남의 결과로 1972년 7월 4일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 원칙을 담은 남북 최초의 합의였죠. 방북에서 돌아온 이후락은 기자회견에서 실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그의 발언과 함께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1973년 4월 윤필용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이후락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 박정희의 귀에 들어가면서 파문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순식간에 박정희의 신임을 잃게 된 이후락은 극도로 조급해졌고 1973년 8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김대중 납땡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이는 박정희의 신임을 되찾기 위한 이후락의 과잉 충성이었는데요. 그는 일본 도쿄의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땡해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벌였는데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패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중앙정보부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여론이 들끓었으며 거기다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벌인 일이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악화되고 만 것이죠. 이에 박정희는 크게 분노했으며 1973년 12월 3일 이후락은 결국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해임된 직후 이후락은 극비리에 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이미 8개월 전에 전임 중정부장 김영욱이 미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후락은 대만과 홍콩을 거쳐 런던으로 이동했는데 그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사실 그는 미국에 있던 사위와 의논한 후 바하마로 이동해 은거하며 거기서 박정희 정권과 귀국 후 신변 보장에 대한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잠적 70일 만인 1974년 2월 이후락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박정희의 치부를 폭로하던 김영욱과 달리 이후락은 외국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지냈고 그래서 박정희도 그를 숙청하지 않고 그냥 놔뒀던 것입니다. 이후 조용히 살던 이후락은 1978년 12월 고향인 울산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죠.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김대중 납땡 사건 때문에 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지만 이후락은 기막힌 전략을 썼습니다. 사실 각하께서 체면 때문에 공천을 안 주신 것이고 당선되면 다시 공화당에 입당해서 남북대화를 맡을 것이라는 말을 퍼뜨리며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기가 막히게 통했고 그렇게 이후락은 투표율 1위로 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그리고 1979년에는 공화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26일 박정희가 암땡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고 마는데요. 신군부가 등장하고 공화당 내에서 정풍운동이 벌어졌으며 이후락은 권력형 부정축제자로 지목됐죠. 1979년 12월 이후락은 방콕 세계불교대회에 참석차 출국한 뒤 또다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95일 만인 1980년 3월 14일 귀국한 이후락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 것 아니냐라는 역사에 남을 발언을 했죠. 자신의 부정축제를 이렇게 정당화한 것이었고 이 떡고물로는 즉시 장안의 화제가 되어 이후락은 부패 정치인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계엄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후락 자신의 진술만으로도 194억 원을 축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2025년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36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죠. 군인으로 전역한 사람이 20년 만에 이런 돈을 모았다는 것은 당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이후락은 민주공화당에서 제명당했고 7월에는 신군부의 압력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죠. 이후 이후락은 외부 출입을 철저히 자제하고 과거에 대한 증언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며 경기도 광주시에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7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신이 납치하려 했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당시 이후락은 복수가 두려워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김대중은 이후락 측에 해외에 안 나가도 되니 국내에서 편히 있어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락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2009년 10월 31일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서 8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굉장히 조용히 치러졌으며 국립대전연충원에 안장되었지만 그 어떤 추모 행사도 없었죠.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엄청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지만 마지막은 굉장히 조용히 지나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권 최고의 책사이자 권력형 부패의 상징이었던 이후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심기경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건 단순히 대통령의 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의 기분까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황당한 개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장세동이라는 인물이죠.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경호실장과 국가안전기획부, 일명 안기부의 장을 역임했죠. 그리고 5공화국 시절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충성과 배신, 권력과 몰락이 교차하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과연 장세동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세동은 1936년 9월 27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4살 때 가족 전부 서울로 이사를 왔고 아버지는 해방 후 잠시 경찰로 일하다가 대한토곤협회에서 근무하면서 그런대로 괜찮은 집안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쟁 발발 하루 전에 아버지가 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난을 못 갔고 더 큰 비극은 그 후에 찾아오게 되죠. 배고픔에 굶주리다 식량을 구하러 나간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가족들은 3개월간 인민군 치하에서 버텨야 했는데 이는 어린 장세동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서울 수복 후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고향 고흥으로 내려갔지만 1952년 다시 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동공업고등학교에 복학했죠. 학창시절 그의 성적은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학에 재능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은 공대 진학을 권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그가 선택한 곳은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그렇게 1956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육사에 합격했고 이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선택이 되죠. 1960년 2월 육사 16기로 졸업한 장세동은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하나회라는 단체에 가입합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회는 대구 경북 출신 군인들이 주축인 조직이었는데 호남 출신인 장세동이 가입했다는 것이죠. 이건 그가 워낙 뛰어난 실력을 가진 난놈으로 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는데요. 전쟁 중 그는 어깨에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계속 전투를 지휘해 베트콩 43명을 사살하고 일개 중대를 전멸시키면서 전쟁 영웅이 되었죠. 이후 군 감찰관으로 또다시 베트남에 파병되는데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을 베트남에서 만난 것이죠. 당시 전두환은 백마부대 연대장이었고 장세동은 연대참모였는데요. 전두환은 장세동의 뛰어난 능력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장세동 역시 전두환의 리더십에 끌리게 되었죠. 이후 전두환이 제1공수 특전여단장을 할 때도 장세동은 그 밑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두환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세운 공적 덕분에 장세동의 군생활은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육군본부와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육군특수전사령부 작전처장을 거쳐 1977년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장으로 부임하게 되죠. 이 자리가 훗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12월 12일 역사를 바꾼 사건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는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장으로서 직속 상관이던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의 명령을 받았어야 하는데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하나회 인맥에 따라 신군부에 가담하게 됩니다. 결국 군사반란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고 이 공로로 그는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 여단장이 되어 1980년 5월에는 5.17 비상계엄에도 관여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전두환의 핵심 측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7월 장세동은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제5대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전두환 장세동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임명식에서 벌어지는데요. 보통 대통령이 경호실장을 임명하고 경호실장이 선서하지만 이날은 반대로 장세동이 임명 내용을 읽고 전두환이 직접 선서를 한 것이죠. 이때 전두환은 내 생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선서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각별한 관계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세동은 육군참모총장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별로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두환이 장세동을 경호실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청와대의 초실세였던 허화평과 허삼수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장세동은 전두환의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허화평과 허삼수뿐만 아니라 전두환의 육사 동기인 노태우와 정호용의 바로도 막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때 장세동은 오직 전두환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 유명한 심기경호가 탄생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 되니 심기까지도 경호해야 한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장세동은 전두환이 산책하다 돌부리에 걸리면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다며 도로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산책로에 쌓인 새똥까지 녹여낼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라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전두환이 부르면 즉시 머리 손질을 하고 전두환이 쓰는 것과 똑같은 향수를 뿌렸으며 항상 지도와 메모용 수첩을 반드시 지참했는데 이 또한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로 전두환의 심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심기 경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잉 충성은 결국 비극을 낳게 되는데요. 1982년 전두환 경호를 위해 심각한 악천후임에도 무리하게 출동 명령을 내렸던 탓에 국군 장병 5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죠. 1983년 8월 5일에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전두환의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장세동도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전두환과 함께 뒤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아웅산 묘소 폭탄 태땡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죠. 그러나 귀국 후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전두환은 그의 사표를 반려시켰습니다. 이것만 봐도 전두환이 장세동을 얼마나 신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1984년 12월 장세동은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고 얼마 후 권력 정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1985년 2월에 국가안전기획부장, 즉 안기부장에 임명된 것이죠. 당시는 민주화 요구가 거세진 시기였는데요. 전임 부장인 노신영이 온건한 성격이라 시국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전두환은 노신영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안기부장으로 장세동을 임명한 것이죠. 이때부터 장세동은 노태우, 노신영 등과 함께 전두환의 후계자로 주목받게 되는데 당시 검찰과 사법기관까지 벌벌 떨게 만들던 안기부의 위상을 생각하면 장세동은 사실상 정권에 가장 신뢰받는 인사였습니다. 그가 안기부장을 맡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수직임 간첩 조작 사건, 부천경찰서 선고땡 사건, 평화의 댐 사건에 그가 깊이 개입되어 있었고 또한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야당 국회의원 빼오기 같은 공작에도 그의 그림자가 있었던 겁니다. 1986년에는 더 황당한 일도 벌어졌는데 구 민주공화당계의 결집을 우려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을 방해하기도 했던 것이죠. 당시 그는 김종필을 불러 하려는 행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며 협박했지만 김종필은 나는 더 무서운 짓도 했다. 무슨 짓을 해도 추도식을 중지시킬 수 없다. 당신이나 더 조심해라. 이 순간을 기억해두마. 라며 일갈했고 이에 겁을 먹은 장세동은 뒤에서 추모객 수송차를 통행금지시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 장세동은 정권의 힘을 등에 업고 김종필을 협박할 정도로 초법적인 권세를 휘둘렀고 사람들은 그를 남산의 대통령이라고 불렀죠. 겉으로는 반공을 외치면서 정권에 해가 되면 전혀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덮어씌워 곧땡하고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곧 찾아오게 되는데요. 1987년 박종철 곧땡치사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죠. 이에 안기부는 전국민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고 6월 항쟁의 물결 속에 장세동은 안기부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세간에서는 죽은 종철이 산 세동을 쫓아냈다라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전두환이 물러나고 노태우가 다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신군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장세동은 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문회에 불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당시 하나회 내부 파벌 중 전두환계 인사들이 줄줄이 숙청되는 상황이었으며 전두환 정권의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지낸 장세동은 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1988년 50 청문회에 소환되어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지만 장세동은 모른다로 일관했죠. 특히 노무현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50 청문회장에서 남자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각하가 구속되는 것은 맞겠다. 라고 한 발언은 화제를 불러모았고 그는 신군부 최고의 충신, 의리의 사나이라는 평도 들었죠. 이후 1993년 2월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인 용파리 사건이 밝혀지면서 안기부 직원들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장세동은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내 선에서 처리된 사건이다. 윗선은 없다라고 말하며 모든 걸 떠하는 뒤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감옥 신세를 지게 되죠. 독특한 점은 그는 복역 중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책만 읽었고 교도관들에게 절대 반말과 욕설 등을 쓰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고위층들과 달리 사식을 반입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년 6개월 복역 후 1995년 석방된 장세동은 곧바로 비자금 사건과 12.12, 5.18 관련 수사에 다시 연루돼 1997년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되죠. 하지만 정권 교체 후 곧바로 사면되었는데 사면 직후 그가 한 행동이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두환의 집을 찾아가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재미있는 설도 있는데 장세동이 전두환을 대신해서 감옥에 갔고 장세동이 출소하자 전두환이 장세동을 크게 치하하며 18억 원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죠. 이후 장세동은 여러 번 정계에 재진입하려고 했지만 전두환의 앞잡이라는 음험한 이미지가 굳어져서 매번 무산됐습니다. 그 와중에 전두환이 나들이라도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죠. 그리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도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거기다가 전두환마저 그를 지원해주지 않자 결국 투표일 하루 전날 후보에서 사퇴했죠. 그런데 전두환마저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세동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서초구 을 후보로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하고 말았죠.
그렇게 그의 정치적 야망은 결국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던 2010년 그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장태환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12.12 군사반란 때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체포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당시 신군부 인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장세동만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마침내 전두환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장세동은 장례식에 참석해 매일 빈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죠. 85세의 노인이 된 그는 여전히 전두환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뛰어난 능력자였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장세동은 분명 뛰어난 군인이었고 베트남 전쟁 영웅이었으며 부하들에게는 따뜻한 상관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역사는 그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세동은 2025년 현재도 살아있는데요. 89세의 노인이 된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